일라디오. 운동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요. 예외적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사랑받는 운동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관절에 좋다는 그 운동,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어제 부산의 한 고층 건물에서 계단 오르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소방관 분들이 출전하는 대회였는데요. 1층에서 101층까지 계단 2,372개를 오르는 미션이었다고 하는군요. 무려 20kg의 화재 진압 장비를 착용하고 계단을 오르다 보니 숨도 거칠어지고 땀이 비오듯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방화복 분야 평균 기록 31분 25초, 간소복 분야는 정말 빠르시네요. 20분 17초, 참여한 670여 명의 소방관 분들 모두 완주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실제 상황이라는 마음으로 계단을 올랐을 텐데요. 갈수록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산과 인명 피해 없도록 각자 조심하면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요.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일명 고향세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제정,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남아 있겠죠. 전국 지자체들의 준비가 한창이겠습니다. 네, 지난 9월 7일에 고향세 세부 방안을 정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고향세법의 하위 법률인 고향세 시행령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이제 800능선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각 지자체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일이 남았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 의회 의결 같은 절차를 진행하느라 이제 좀 바쁩니다. 이 조례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향세를 규정한 최상위 법적 근거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답례품 선정과 고향사랑 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고향세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게 하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은 현재 이렇게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마쳤고 11월 도의회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도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제 올해 말쯤 조례 제정이 마무리될 전망이고요. 네. 경남도는 9월 16일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서 10월 6일까지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정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고요. 올해 안에 역시 제정을 마무리해서 내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례 제정이 원활해야 하겠군요. 네, 지자체들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에 근거해서 이제 고향사랑 기금 설치하고 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후속 일정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고향사랑 기금은 국민들에게 모금하고 접수한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또 투명하게 관리하기는 이 별도의 곳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만들고 답례품과 또 공급업체도 정해야 하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례 제정 작업이 전반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향세 시행령 제정이 우선 늦어진 이유가 크고요. 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혹은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예상치 못했던 논쟁이 생긴다면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는 지자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행을 최대한 이 차질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올 하반기에 기금 설치와 답례품 선정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례 제정이 지연되더라도 제도는 어쨌거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은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관련 부서 팀장급 15명이 이 TF에 참여해서 답례품 개발,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전북도도 이 8월에 조직 개편을 해서 고양세 관련 업무를 강화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전담 인력이 1명에 그쳤지만 개편을 통해 이 총 4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지자체들의 제도 홍보 활동도 활발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법적, 제도적 준비만큼 홍보가 중요합니다. 네. 결국 많은 국민들이 고양세 기부에 참여해야 대도시와 지방 사이에 재정 격차를 축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는 강원도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고양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라디오 도전 캠페인을 통해서 고양세를 알리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이소TV에 1분짜리 홍보 영상을 게시했고요. 배너, 포스터, 광고지 등을 활용해서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 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도 홈페이지, 공식 SNS, 도내 민자도로 전광판, 또 각종 행사 때의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휴게소에 고양세를 알리는 현수막과 배너 소책자를 비치했습니다. 충북도도 8월에 고양세 홍보용 웹툰을 자체 제작해서 이 SNS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자체들이 특히 홍보에 공들이는 대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선 지자체들은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출향 인사가 이렇게 고양사랑 기부금 고양세를 낸다면 출신 지역에 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인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고장과 관련을 맺은 관계 인구에 대해서 또 관심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네. 충남도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있는 충남 향후회 등을 대상으로 고양세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남사랑 도민증을 고양세와 연계해서 관계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남사랑 도민증은 출향 인사와 자녀들이 이제 이 호남에 대한 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든 걸로 네. 신청하면 무료 발급을 해줍니다. 네. 전남도는 이 밖에도 전남 외의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100만 명 모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농축산물, 숙박시설 할인 같은 혜택으로 이 서포터즈 가입을 유도하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고양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고양사랑 기부제, 고양세 참 취지가 좋은데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시민들이 이제 스스로 원하는 지자체를 한 곳 한 곳 찾아가서 기부금을 내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건데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줄 고양세 플랫폼이 내년에 구축이 된다고요? 네, 요즘은 문자 그대로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부에 참여하는 시민 또 기부금을 모금하고 관리하는 지자체 모두가 이 디지털 창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양사랑 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이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의뢰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요. 또 70억 원에 달하는 구축 비용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객출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내년 1월 1일에 개통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한 이름을 부르긴 힘들고 네. 그래서 좀 친근한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안부는 올해 지금 8월에 종합정보 시스템 명칭 공모전을 이제 열었습니다. 1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10개 후보에 대한 국민 인기 투표를 마쳤고요. 이제 최종 결과 공개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양세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전망입니까? 네, 이렇게 고양사랑 기부금을 내려는 사람은 시스템에 접속해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한 후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답례품을 고르면 됩니다.
365일 언제 어디서나 고향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장이 열리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고향세와 관련된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도 이 시스템에서 기부금을 접수하고 답례품을 등록, 홍보하며 또 기부금 사용 결과 등을 공개하고 또 스스로도 이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지자체별 기부자, 기부금액, 기부금 사용 실적 등 각종 현황과 통계도 제공을 합니다. 또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이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 등과 연계돼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 처리도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모든 업무를 이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고향세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그리고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디지털 방법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 대면 방식으로 못 낸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정부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 NH농협은행을 전국 단위 대면 접수 창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랑 대조적으로 먼저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에선 40여 개 민간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성을 지닌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선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예산과 인력 투입이 과다한 데다 기부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도 있어서 통합 플랫폼을 채택했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 설명입니다. 네, 앞으로 운영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세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선정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던데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늘었어요. 네, 정부는 어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이 대책에서 향후 5년 동안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되 이 중 68%인 34만 호는 청년 특별 공급을 신설해서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세 가지 공급 형태로 나눠서 맞춤 주거권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정부 공급 대책의 초점은 진입 문턱을 낮추는 건데요. 25만 호가 공급되는 나눔형은 시세의 70%의 분양을 받은 뒤에 팔 때 차익을 공급 기관과 나누는 형태입니다. 네. 분양가가 5억 원일 경우에는 자기 돈 7천만 원만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5년 동안 살아야 되고 주택을 공급한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습니다. 시세의 80%의 분양을 받는 일반형은 일반 아파트처럼 거래가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서 나눔형보다는 조금 불리합니다. 네. 공급 물량은 15만 호고요. 목돈이 부족하거나 집값 하락이 걱정되면 전세로 살다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형은 2% 안팎의 이자로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분양은 6년 뒤 정하면 되는데 10만 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공급주택의 특별 공급 대상으로 미혼 청년도 신설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가점제만 적용됐던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엔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임명된 지 넉 달 만에 물러났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실장은 국정원 조직과 인사,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국회 국정감사 직전인 어제 사퇴하고 특히 김규현 국정원장도 이걸 나중에 통보받으면서 그 배경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조 실장은 2006년 대검 중수부에서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수사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검찰을 떠난 뒤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변호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혔는데 임명 4개월 만에 그것도 국정감사 전날에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 수용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 어떤 오해가 낄 틈은 없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국정원도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인 만큼 과정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조 실장이 국정원 인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 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김 원장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인사 갈등은 없다. 그런 사안은 없다. 이렇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계속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밝히고 별다른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도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어제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결백하다, 수사 요청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미 끝난 사안이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장관급인 자신이 도주할 우려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내준 공문에 근거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곧바로 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의 회견을 반박했는데요. 추 전 장관 등 유권 해석 감사에서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전 위원장 발언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수사 요청이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장 결재사항으로 감사위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네.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시켜달라라고 청구를 했군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법원에서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이 이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 남 변호사 등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서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 씨, 유 전 본부장 등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네.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만 13세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인권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고 있습니다. 네. 형사 미성년자, 흔히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법무부가 나이 상한 기준을 1살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령대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만큼 처벌 대상을 조금이라도 늘리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법무부 반대로 촉법소년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에 사실상 초등학생까지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지난해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은 모두 4천여 명인데 그중 만 13세가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나이의 소년범들을 촉법소년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게 유엔이 정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효과액의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보호처분이 부당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해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해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내년도 에너지 가격을 전망했습니다. 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 어제 올해 에너지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6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11% 정도 하락을 예측했는데요. 여전히 직전 5년 평균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상품 시장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고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2023년 배럴당 92달러, 2024년에는 80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는 5년 평균 60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2024년까지 5년 평균 가격의 2배 수준으로 상승하고 유럽의 경우 같은 기간 비해서 4배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G7 주요 7개국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로 러시아 원유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전례 없는 사태인 만큼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또 세계은행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의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하락으로 식량 및 에너지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면서 신흥시장과 개도국들은 세계 경제에서 한층 높은 변동의 시기를 각오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그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심화한 식량 에너지 위기를 포함해 각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후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해 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엔에서는 지구 온도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네, 암울한 소식인데요. 암울해요. 예, 외신에 따르면 유엔은 다음 달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제 이대로 가면 세기 말에 지구 온도가 2.5도 높아진다는 내용을 담은 지구 온도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193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기후 공약을 종합해 작성됐는데요. 사이먼 스티엘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1.5도 제한으로 향하는 길에 서기 위해 필요한 배출 감소 규모와 속도에 여전히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유엔은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0.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은 2018년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제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최근 발표에서 2030년까지 8년간 온실가스를 2019년 배출 수준에서 43%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는 있지만 현재 노력으로는 금세기 말 지구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5도나 오를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지구온도가 2도 오르면 2.5도가 아니라 2도 오르면 사용 가능한 물의 20% 내지 30%가 감소하고 네. 해빙,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7m 정도 상승하면서 바다에 인접한 도시들이 상당 부분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5학년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어서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 경남도 교육청은 경남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1학년 담당이었던 이 교사는 지난 13일 청소 시간에 5학년 교실을 찾아서 돼지보다 못하다, 공부도 못한다, 1학년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런 폭언을 퍼붓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나흘 뒤 학교를 찾아서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교사를 불러서 얘기도 했지만 나흘 뒤 학생들은 또다시 폭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의 대응도 굉장히 미흡했는데요. 학교 측은 학부모들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 듣고서도 교육청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즉시 보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건데요. 그 사이 학생들은 이 교사와 분리되지 않아서 폭언을 말리던 다른 교사가 이 교사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폭언을 들은 5학년 12명, 이 학교가 작은 학교라서 5학년 12명인데요. 폭언을 들은 5학년 12명 모두가 24일부터 등교를 거부한 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처음으로 폭언을 한 지 12일이 지나서야 공개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교육청도 교사를 직위 해제한 뒤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의 행방을 찾을 단서가 나왔다고요? 네, 어제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 113주년이었는데요. 의거 직후 러시아군에 체포된 안중근 의사는 여순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됐고 네.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뒤 3월 26일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 의사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의사가 사형된 리순 감옥의 공동묘지가 유력한 매장지로 추정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발굴 등의 이렇다 할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안중근 의사의 순국 당시 상황이 담긴 중국 현지 신문 기사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만주 지역에서 발행됐던 신문인 성경시보는 안중근 의사 순국 나흘 뒤인 1910년 3월 30일에 보도한 기사에서 일본 당국이 안 의사 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특히 기사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 지사가 감옥 관리자에게 부탁한 끝에 하얼빈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선 풍속에 따라 관 위에 흰 천을 씌우도록 했다는 등의 당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정부는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국 주요 문서 보관소 등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꼭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전주 대비 증가해서 7차 재유행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BF7을 비롯한 새로운 변이 검출 비율이 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치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개발된 계량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이 접종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1, 2차 기초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이면 접종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추가 접종에는 이미 활용 중인 BA1 기반의 모더나 백신뿐만 아니라 BA1과 BA4, 5 기반의 파이자 백신도 쓰일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은 오늘부터 동시에 시작이 되지만 접종 일정은 백신마다 다릅니다. 모더나 계약 백신은 내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지만 BA5 등 우세종을 겨냥한 파이자 백신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2차례 이상 접종을 마친 성인이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이 지났다면 기존 백신보다는 계량 백신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나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수 잘 끝내셨다면서요? 아유, 잘 끝났죠. 지난주에 잠시 자리를 비워서 예. 수확하시던 날 얘기를 못 들어서 아쉽네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쌀이요? 우리 그 벼를 뱄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벼 베고 나면 나락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네. 예, 그럼 이제 쌀 되기 전에 쌀 껍질 있는 거 있죠, 노랗게. 네. 예, 바로 막 탈고 간 거. 네. 예, 그게 이제 통상 이제 농사 지으면 저희가 이제 한 마지기, 그러면 200평, 그다음에 한 필지 하면은 6마지기에서 한 필지인데 1200평이죠. 네.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40kg짜리나 이런 가마니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톤백이라고 해가지고 1톤짜리 그 쌀가마니가 있어요. 오. 거기다가 쭉 붓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맨날 할 때 저희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다르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농사 지으면은 한 필지 1200평에서 1톤짜리 한 3백 정도 나와요. 3톤. 예, 3톤 정도. 근데 저희 이제 두 필지 반밖에 안 했는데 한 9개 나왔습니다. 와. 올해 와 엄청난 풍년이군요. 예, 풍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탈곡을 해가지고 이제 벼를 갖고 가면 그 부분은 이제 뭘 보냐면 알을 봐요. 알 하나하나를 만져봐요. 어때요? 그러면 그게 네. 비어 있는 것도 있고 꽉 찬 것도 있거든요. 네. 올해는 꽉 차 있습니다. 이야,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게 네. 요즘에 그 탈곡기 그러니까 그 콤바인으로 다 이렇게 수확을 하시죠. 일일이 뭐 이렇게 낫으로 베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낫으로 베는 거 이제 콤바인 처음에 들어갈 자리만 좀 베놓고 예. 콤바인 들어가면서 막 바로 벨 수는 없거든요. 이게 네. 좀 이 높낮이가 달라서. 그래서 앞에 콤바인 들어갈 자리만 조금 베놓으면 쭉 콤바인 돌면서 이렇게 다 이제 벼를 베거든요. 탈곡까지 다 해주고요. 그렇죠. 탈곡 다 하는데 과거에는 그 콤바인 내부에 그 탈곡하면은 있는 나락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가만히 담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장이 돼요. 우리 아유. 그 자동차에 있는 그 기름 저장하는 그런 창고 뭐 것처럼. 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쭉 돌다가 이제 그 저장고가 다 차면은 거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그 파이프가 있어요. 네. 그 나락을 이제 쏴줄 수 있는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딱 잡아주기만 하면은 트럭에 실려 있는 톤백에다가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면은 바로 거기다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톤백에. 참 세상이 참 기술이 참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좋죠. 예, 이제 뭐, 예전에 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그 콤바인에서 그 쌀 가마니로 담아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놓으면 그거 다 들어서 짊어지고 막 변호사님. 트랙터나 옮겼거든요. 변호사님. 예. 그 전에는 낫으로 다 하셨어요. 이거 왜 이러세요? 저는 낫으로 할 때는 제가 일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그 정도면. 예. 낫으로 할 때는 연세였었어요? 아니요, 저도 어려서 잘 몰라요. 자료 화면으로 봤습니다. 제가 예. 시작했을 때 콤바인, 조그만한 콤바인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저희가 여러 사연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어떤 네. 사고인지 사례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아이고 좋구나 좋다. 주수한 나락을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이영희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방학군 삼촌 잘 지냈어요? 아유 어째 1년에 한두 번 추수철에나 보내요. 예 그러네요. 영희 형님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거긴 그 동네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올해 그대 벼농사가 우리 동네에서 대풍 중에 대풍이라면서요. 음에 소문이 다 났어요? 뭐 좀에 농사가 잘 되긴 했지요. 아유 근데 사장님은 어디 멀리 가셨시오? 저 이장님네 추수하는데 잠깐 가셨어요. 근데 나락 쌓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지게차로 해드릴게요. 그 정도는 지도 버뜩 할 수 있어요. 아유 해마다 사장님이 지게차로 해주긴 했는데 올해는 방학군 삼촌 믿고 해도 될란가? 아이 그러면 그래요. 올해는 우리 집 나락가마니가 좀에 많으니까 저짝에 널찍한 데다가 차곡차곡 쌓아주면 좋겠는디? 예 그래요. 그러면 저쪽에다 쌓아드릴게요.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영희 형님, 비켜, 이거 가만히 무너져서 그 짝으로 굴러가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어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영희 형님 이게 괜찮으세요? 가만히가 이거 허리를 덮쳐물었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줘요. 아유, 영희 어머니께서 많이 다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건과 관계없이 방앗꾼이라는 말이 참 정겹네요. 그 예. 정미소에서 방앗 짓는 분을 여전히 이렇게 부르나 봐요.
그냥 사장님 합니다. 아, 방학군 안 해요? 예, 요즘 그렇게 안 하고요. 예. 예, 저희도 이제 지금 항상 가는 방학간이 있는데 정미소죠. 네. 정미소 이제 가면은 예, 사장님 합니다 그냥. 없어진 말이군요, 이게. 예, 지금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 그 꾼이라는 이게 어감이 좋진 않기 때문에 좀 낮춰 부르는 말 같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사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지게차로 벼 가마니를 쌓다가 가마니가 무너진 사고인데 네. 그 방학군 사장님, 그러니까 정미소 사장님 이분의 잘못이 맞는 거죠? 당연히 맞죠. 예. 예, 일단은 뭐 벼를 무너지게 한 자체가 잘못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저희 지금 사연에서는 방학군이라고 불렀는데 이분의 잘못은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안 계시던 같이 일하는 정미소 사장님도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네. 우리 많은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직접 일하는 사람과 그 일하는 사람은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네. 일하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관리 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안전교육을 잘못했다든지 네네. 아니면 안전장비를 잘 설치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정미소 사장님께서 그 방학군에 대해서 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 사고를 나지 않도록 할 안전조치를 잘못했다고 하면 예, 방학군과 정미소 사장님이 같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공동책임. 엄상과실치상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동책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다치신 영희 어머니께서는 배상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상 이런 경우는 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어요. 아, 네. 예, 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방학군하고 사장님 둘을 상대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소송으로 가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군요. 어찌됐건 그러면은 보험이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1번이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 농가에서 이제 뭐 지게차나 콤바인 같은 기계 대부분 보험 가입 잘들 하고 계시죠? 아주 잘하고 있죠. 우리 그 지자체와 농협에서 그럼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특히 우리 그 농기계들 있잖아요. 네. 콤바인 되게 비싸요. 얼마 궁금한 얼마 정도요? 한 대? 억 이렇게 억대예요? 예, 억 이상 가고 아까 그 뭐 나라 그게, 껍질 같은 거 다 자동으로 모아주는 그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표 배는 기계가 그게 억이 넘어. 천만씩 하고 그러거든요. 와, 진짜 비싸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조금 네. 경제 여유가 있는 분은 사시지만 그거 못 물론 사죠. 정부에서 네. 이제 보조금도 지원해 주니까요. 네. 근데 그런 걸 살 수 없는 경우에는 농협 같은 데서 대여를 받아서 해요. 빌려서.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이미 다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항상 그 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무조건 해야죠. 네. 농가에서 이제 기계나 장비 관련 안전사고 이게 어찌됐건 기계가 크고 이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동 간에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동할 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 자체가 넘어져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행 간에는 항상 안전거리 확보를 중요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 공간 범위를 벗어날 때는 주의를 잘 살펴야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주변을 항상 잘 살피시면서 행복한 수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박변농사 박형윤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5386번님, 부모님 벼 수확 도와드리려고 시골 가는 중입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으느라 고생하셨던 부모님 생각하면 쌀값이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좋겠어요. 모든 농부님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매일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681번님, 오늘도 아침밥 지어 먹고 오늘 아침 1라디오 들으며 넷뚝방 걷기 운동 나갑니다. 오늘도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386번님, 5681번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